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올해 수험생의 학부모님들, 그리고 올해 수험생,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고3으로 올라갈 친구들, 그리고 2, 3주쯤 뒤에 다시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친구들일 거라고 보는데, 이번 독서의 경우에는 아주 바람직하게 잘 출제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독서 파트가 노력으로 커버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도 글쎄요, 뭐 100%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 6평, 9평 수능 문제를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100% 노력으로 할 수 있다. 올바른 전략만 가지고 있으면, 또 노력만 할 수 있으면 100%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 기본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뭐 양적으로 내가 막 엄청 그렇게 하거나 뭐 그냥 문제 풀다 보면 막연하게 되겠지 이렇게는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올해 이제 시험 친 여러분들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거고요. 예. 제가 이제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솔직하게 저의 그 적중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제가 이제 영역별로 그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잘 맞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랬지만 우리 로직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적중이 됐었고, 독서가 어렵지 않을 거다, 문학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뭐 적중에 대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짜투리 시간에 가볍게 가볍게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경향성은 아주 딱 맞아 떨어져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뭐 전략, 어떤 인문 철학 지문에서 견해 주장이 중요하다, 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지 겉면을 까서 뒤집으면 모두 연습장이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은 쓰면서 해야 된다. 등등 인과관계나 뭐 조건이나 예외나 과정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기출과 연관지어서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정말 기출 문제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뭐 한 번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점쳐보는 것도, 또 이제 시험을 복귀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수능은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자녀분이 와서 같이 보시거나 뭐 아니면은 수능이 끝난 상황을 상정하고 보실 텐데, 그 부모님과 우리 자녀분이 그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부모님들 중에 수능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 쉬우니까 자녀한테 막 타박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 1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려가지고 뭐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푸는 거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푸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더라도 조금 자녀분한테는 자제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자녀분들이 실수를 했을 때 어떤 포인트에서 실수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독서론에서는 밑줄 긋기가 나왔는데 되게 쉬운 개념이기는 하지만요, 좀 문장이 꼬여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통상적으로 이런 빈도에 관한 부사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인 거죠. 일반적인 경우 밑줄 긋기를 바로바로 하는데, 바로바로 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죠.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하는 게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특수한 경우, 만약에 이제 전략이 능숙하다면 바로바로 해도 괜찮은 거죠. 통상적으로라는 건 100%는 아니니까요. 이렇게 이제 쪼개져 있는 경우의 수는 저도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2번 선지가 헷갈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 전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는 아예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요 어감에 확 쏠려서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조화를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겠죠.
요즘 트렌드는 뭐 구조화를 안 하는 트렌드로 다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든지 구조화를 하고 메모를 하는 게 무조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쉬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문제는 아마 3번이었을 텐데 보통 이렇게 보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죠, 우리 부모님들은. 근데 애들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봐. 이걸 보긴 보거든요. 근데 보긴 보는데 기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우리 뭐 예비 고3 친구들이나 친구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한 번 더 하실 우리 부모님들이 보신다면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면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고. 그래서 독서 목적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는데 이렇게 독서 목적 중복이 되면 사실은 여기 가서 독서 목적이 뭔가 이렇게 봐야지. 외형적 특징이잖아, 외형적 특징. 그래서 외형적 특징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건 다 맞는 거고, 요거 보시면 물결로 쳐져 있는 요 부분을 보시면 이게 외형적 특징이냐고, 그쵸? 외형적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외형적 특징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머리 꼭대기엔 분수공이 있어. 분수공이 뭐지?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중요도를 판단하여 밑줄 긋기를 했다는 게 틀린 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시험 본 우리 수험생들도 그때는 너무 이제 긴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했을 거야. 그러니까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인문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형적인 기출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가지문은 이제 우리나라, 나지문은 중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던 게 시기예요, 시기. 그래서 여기 개항 이후, 개항 이전, 개항 이후, 네. 그리고 개항 이후에는 한성순보, 네, 한성순보, 그다음에 개화당의 한인사, 그리고 갑신정변, 그리고 육일준의 서유견문,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그리고 을사늑약, 을사늑약. 물론 크게 치면 사실 뭐 개항 이전, 개항 이후, 그리고 네, 을사늑약 이전, 이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이제 견해주장이라고 보고 저는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6-1, 6-1, 그리고 박은식 6-2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훨씬 쉽겠죠. 네, 이거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표시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해 주장은 옆에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한성순보 같은 경우는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이렇게 된 거. 그리고 이제 개화당의 한 인사 같은 경우는 서양 근대 국가의 통치 방식으로의 변화. 앞에서 독서론에서도 얘기를 해줬죠. 밑줄을 어떻게 그어라. 그리고 이제 갑신정변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왕에게서 벗어나서 개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드디어 국민의 주권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준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산의경 이후에 대한자강회가 있는데 이 자강회는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박은식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근대 주체는 과학적 철학적 인식의 주체이고 실천적 도덕 수양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띠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지문의 경우에는 지금 세 가지 견해 주장이 나오는데 옌프와 천두슈와 장준마이, 장준마이 이름이 참 멋있죠. 어쨌든 이 세 사람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과학기술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라는 공통점을 역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옌프 같은 경우는 정신적 자질 중에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 플러스 과학적 사유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천두시의 경우에는 네, 과학의 근거가 있어야 정치적인 게 실현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옌프 같은 경우는 과학적 사유 능력, 그리고 천두슈는 정치를 위해서 과학의 근거가 필요하다. 장준마이 같은 경우는 네, 과학이 불러온 부작용을 언급을 하면서 서양 근대 문명을 비판을 했고요. 그 정신적인 게 중국 전통 가치관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인생관의 문제에서는 과학적 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억으로 풀기보다는 가서 이제 확인을 했어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과학 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 정치적인 게 먼저고 이게 2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천두슈 같은 경우는 과학의 근거가 먼저 있고 정치가 실현된다 이렇게 뒤집어 놨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판다는 거예요. 보면은 에이 저런 걸 뭐 틀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렵다니까요. 시험장에서 보면요. 네, 중력이 10배쯤 된다고 보시면 돼 우리 부모님들. 그래서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이건 이제 자녀분이 좀 처절하게 깨달아야 돼. 예, 그래서 아마 예비 고3 친구들이나 뭐 한 번 더 생각하시는 친구들은 뭐 저한테 보내줘도 좋고 혼자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처절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미 시험을 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들 실수를 했을 테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5번 선지 같은 경우 보시면 국가의 주권과 결부한 개화 개념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개념 자체는 이 이전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죠. 그래서 이거는 시기를 가지고 좀 장난을 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나지문 초반에 설명할 때 천두슈와 장진와이의 공통점으로서 과학적 방법이 중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말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견해 주장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예, 기억이 이제 박은식 선생의 견해였죠. 그래서 주체 인식의 준거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다. 이렇게 기억 자체 그대로죠.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주목하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줄 친 부분 앞뒤를 잘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이 뭐냐면 니은 같은 경우는 그 천두슈를 비롯한 지식인들인데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뭐가 가능하다, 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한번 꼬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가난한 A 마을이 있었는데 원래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너네 기술을 도입할래? 기술 한번 도입해보자 해서 마을 사람들이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을 했어요. 근데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제 정부가 계속 홍보를 해서 변화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정신적인 가치가 무너졌다는 내용이죠.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 한성순보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한성순보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데 요거까지는 맞는데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의 생산 기술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마을을 홍보한 취지와 부합한다고 했는데 지금 얘네들은 반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렇죠? 공감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1번이에요. 1번. 1번에서 이제 딱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왔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어야겠죠. 네. 이걸 위해서 공부를 해왔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그 찍기 특강에서 보기 문제, 홀수형의 경우에는 보기 문제 답이 1번이나 3번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여기서 적중이 됐었죠. 자, 이제 과학기술 지문을 보시게 되면 사실 인공지능과 형법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아예 기술 자체를 다뤄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말이 너무 비슷비슷해가지고 메모를 반드시 했어야 하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시험 시간에 이제 풀려고 하면은 뱅뱅이를 돌 수가 있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개념 자체도 좀 생소했고 확산 모델 보시면 이게 뭐야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다시 제거를 해나가면 원본 이미 당연한 거긴 한데 이 짓거리를 왜 하느냐가 납득이 안 됐을 수 있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어쨌든 근데 받아들였어야 되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변형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법들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뭐 이제 노이즈 이미지가 바로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역으로 뭐 원본 이미지도 복원할 수가 있다고 하고. 근데 어쨌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바는 확산 모델인 거는 분명히 보여요. 그래서 이 확산 모델에서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지금 보시면 비슷한 말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노이즈와 노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으면 노이즈 생성기, 그 다음에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 이렇게 해놓고, 칸이 없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여기 쓴 거고, 좀 이렇게 벌려놓고 메모를 좀 하면서 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이것도 기준이니까 이렇게 포맷은 좀 잡아놓고 여기에 대한 걸 좀 쓰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에서 과정이 나올 거라는 건 뭐 예측을 했었고요.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뭐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 순확산 과정이다 이렇게 했고, 단계가 나와 있죠. 단계.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이즈 생성기에서 당연히 노이즈를 만들고, 이미지 연산기가 이제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 생성기와 이미지 연산기가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하게 돼. 출력을 했으면 이제 더해야겠죠. 그리고 충분히 반복하면 노이즈 이미지가 완성이 되고,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특성이 다르다고 해요. 따라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노이즈를 예측하고, 노이즈 예측기, 이제 노이즈 예측기가 나오죠. 노이즈 예측기하고 이제 잠재 표현하고 연결을 해주시면 좋았을 것 같고요.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키는 방법이다. 정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이제 체크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역확산 과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원래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노이즈 예측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을 하면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 노이즈를 빼서 이렇게 현 단계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된 확산 이미지죠. 확산 이미지로부터 이제 이 노이즈를 빼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이미지만 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여러 베리에이션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지금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확산 모델에서의 노이즈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얘기는 없어서 3번이 답이고요. 지금 이제 노이즈 생성기 역시 이제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노이즈 생성기 같은 경우는 확산 과정에서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뒤에 이제 그 역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 생성기라는 말이 여기는 없죠. 그쵸?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셨다면 1번이 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여기서도 답이 1번이니까 굉장히 철렁철렁 했을 텐데 확신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홀수형에서의 답이 4번이 많았는데 4번, 5번이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답이 1번, 3번인 경우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 제가 예측을 해드렸었고요. 잠재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았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결국에 이제 한 단어를 교묘하게 바꾸는
그러니까 엄청 급박해서 빨리빨리 풀게 되면 실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었던 시험이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뭐 귀여운 강아지가 나와 있는데 기억이 원본 이미지고 이게 확산 이미지. 네. 이제 그리고 디귿은 이제 노이즈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답이 이제 3번이었는데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된다면 A 단계에서의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이제 순확산 과정에서 가에 니은이 입력된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순확산 과정에서는 이미지 생성기, 죄송합니다. 노이즈 생성기겠죠. 이미지 생성기는 없고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한 그런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이 되었겠죠. 자, 어쨌든 결국에 이제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한 노이즈가 입력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이 비슷해가지고 많이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메모를 해가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문은 리프킨의 어떤 뭐 그런 표현과 함께 명예훼손이 같이 나와 있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4번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어디 있냐면 심층연기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랬는데 뭐 형식에 집중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건 견해 주장에 대한 거라 이문 철학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명예 주체성, 인터넷 아이디가 곧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나타낸다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이라는 입장이죠. 니은 같은 경우는 뭐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인터넷 아이디 자체가 그 사람의 뭐 명예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여기 2번이 답이겠죠.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 자체가 그 개인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2번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6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쉬운 내용을 좀 어렵게 꼬아놨는데 이 밑에 이런 거를 안 읽어보면 애들이 많이 헷갈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쌍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본문에서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뭐 가와 뭐 나와 뭐 뭐시가 있는데 지금 제가 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나가 이제 다수 의견으로서 그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 요 B가 A가 박사인지 의심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A는 여기 실명이라 그랬거든요. A는 실명이라 했어요. 요 소문자 A가 이제 아이디고 대문자 A가 이제 실명인 건데 근데 이제 이 실명을 언급하면서 박사인지 뭐 의심스럽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이제 뭡니까? 요 소문자 B는 대문자 B의 아이디이기 때문에 요 B가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A는 보시면 A는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나의 견해 주장에서는 누군지 제3자가 알 수 있으면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알 수 없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지만 그걸 뒤집으면 알 수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물고기를 혼자 전담하는 게 B였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뭐 어떤 사람 그러면 얘가 이제 딱 특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쓴 이 A도 뭐예요? 법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약간 돌려서 이제 뭐 좀 표현을 해 놓은 건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세 지문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해 드렸는데요. 어떤 느낌으로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을 좀 꼬아놓고요. 그리고 대충 보면 좀 틀리게끔 시기를 굉장히 복잡하게 세팅을 해놓고 비슷한 용어들을 많이 넣어놔서
우리의 그 인지 부조화를 좀 이제 유도하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인 것이지, 이게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뭐 시험이냐, 정말 타고나야지만 풀 수 있는 시험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정말 잘 받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문학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